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 계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을 당사자 간의 의무 관계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로서 우리가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 계약서와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했었던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 말고 개별 계약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서 말고 마스 컨트랙트 포괄 계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포괄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라고 했죠. 두 기업이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래 조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합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별적인 거래가 발생이 되어질 때 개별 계약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포괄 계약서에서 합의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다시 수정을 해서 새로운 매매 계약서를 만들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매매 계약서에서의 조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선적 조건, 보험 조건, 보장 조건, 분쟁 해결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지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문서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합의문을 돌출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서라는 계약서입니다. 자, 이 매매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 General Terms and Condition이라서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라는 게 있댔어요. 이런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서 당사자 간에 두 기업의 대표가 만나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건 외에 포괄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 상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전문이라고 쓰죠. 전문. 우리가 흔히 표제, 타이틀, 표제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커맨드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셀러 누구, 바이어 누구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한다라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해요. 타이틀. 그래서 크게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어져 있는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셀러 측의 에이전트하고 계약인지, 바이어하고 에이전트하고 계약인지, 셀러,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인지,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무역의 형태인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끼어져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대 본인 간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principal to principal 또는 principals라고 표시를 하면서 본인 대 본인 간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다. 아니면은 구매 대리인하고의 계약인지, 판매 대리인하고의 계약인지, 에이전트가 끼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기본 조건에서 이제 설명 조항에서 whereas clause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알게 되어서 체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라든지 경과라든지, 그리고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어요.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고, 두 당사자 간에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왜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간단하게 그야말로 설명하는 거죠. 당해 계약이 어떻게 해서 체결되었다라는 거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미법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조항 중에 한 개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라는 부분.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던 부분 중에 한 개인데,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대 본인 간의 거래이다. 계약 당사자와 관련되어진 부분인데, 앞쪽에서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식적인 조건이 중요해요. 그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는. 그래서 정형화되어진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틀을 바탕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앞에 냈던 내용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끼어져 있는 계약인지 본인 대 본인 계약인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에이전트가 끼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as principals 또는 principal to principal 이라 쓰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에이전트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not as agents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써주시는 게. 자, 그리고 두 당사자 간의 샘플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샘플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무조건 수출자인 제조자인 수출자가 샘플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가 샘플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을 제조 생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샘플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도인이 제공을 할 것인지 매수인이 제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금전적 급부가 계산이 되어질지 아닐지도 우리가 합의를 해서 명시적으로 써야 됩니다. 공산품 같은 거, 예를 들어 볼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물품 자체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류 같은 거, 기계 부품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작지만 우리 돈으로 7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샘플로 제공한다 했을 때 반드시 공짜로 무조건 제공한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공짜가 아니고 유료로 제공할 때는 왜 유료로 제공할 것이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과 관련되어지는 부분. 품질 조건은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그 차후에 구체적으로 품질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서는 그 품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견본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표준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인지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품질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선적할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양육할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둬야 되겠죠.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매매계약서에서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얼마를 최소 수량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수량의 단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특히 도량형이 상당히 중요해요. 도량형이. 똑같이 톤을 쓴다 할지라도 파운드를 기준으로 한 톤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화된 메트릭 톤이라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1000kg을 1톤으로 본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피트를 쓰는 나라도 있고 인치를 쓰는 나라도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당사자가 처음부터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도량형과 관련된 수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량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 생산할 때 한 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량의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량 자체 원자재를 투입을 시켜서 생산될 수 있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량 이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수량 할인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량 이상으로 주문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을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제조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협상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거래 활동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과 관련되어서 인코텀즈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건데, 뭐 FOB, CIF, 뭐 DAT, DDP, EXW 이런 거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약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가격 조건으로 사용하는 국제 상관습이 있습니다. 그 국제 상관습에 있어서 인코텀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가 표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게 좋겠죠. 물론 개별 매매 계약을 작성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서 합의한 거하고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먼저 합의를 해두는 게 당사자 간에 있어서 차후에 개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호 합의가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코텀즈 상에 단가 표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올 만한 게 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 클로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계단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주변 시장의 환경, 경제 사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특히 원유 가격의 폭등, 폭락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 변화가 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게 단가를 무엇으로 책정할 것인가를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해서 얼마로 정하지만 차후에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항으로 만들어서, 계약 조항으로 만들어서 삽입을 시키게 됩니다. 요게 에스컬레이터 클로즈예요. 에스컬레이터 클로즈. 에스컬레이터 클로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청약 있죠. 청약. 확정 청약.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당사자 간에 있어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중요한 계약 조건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수락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청약이 바로 확정 청약이죠. 그래서 모든 확정 청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이 유효기간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일자는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요거는 얼마든지 변형하고 바꿀 수 있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바꾸면 돼요. 그냥 여기는 샘플로서 그냥 3일이라 써놓은 거지 1주일에 써놔도 상관없고 1개월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주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문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관련되어지는 효력과 관련되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 샘플에서는 매도인의 최종 확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효력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요것도 전부 다 당사자 합의 부분이에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포장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킹, 화인이라고 부르죠. 화인. 쇼핑마크 마킹, 화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품의 외면에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지는 취급주의사항이라든지 화주가 누구인지, 목적지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숫자나 문자의 도형 집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 나중에 무역 계약 조건에 들어가서 포장 조건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포장을 어떤 재질로 할 것이냐, 우리가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목상자에도 집어넣어요.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가벼워야 되니까 알루미늄 상자에도 집어넣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종이, 골판지 상자, 골판지라 해서 나무 상자 아니에요. 종이로 만든 거예요. 흔히 라면 박스처럼 생긴 것들입니다. 수출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다 스탠다드 패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골판지 상자로 만들게 돼요. 종이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질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화인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것이냐,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서 화물의 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사자가 합의안에 마크를 쓰게 돼요. 그건 수출자 마크를 쓸 수도 있고 수입업자 마크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셀러 바이가 합의를 하면 제3의 마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마크가 무엇이다 라는 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그리고 대금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다. 신용장으로 할 것인지, TT 선불로 할 것인지, 어음으로 할 것인지, 기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반드시 대금 결제 방식, 그리고 선불로 할 것인지, 동시지급으로 할 것인지, 후불로 할 것인지,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계약에서 일반 거래 조건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주 물량은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 당사자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 1년에 6번 선적할 수 있고 7번 선적할 수 있어요. 선적할 때마다 수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지급수단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선불로 할 것인지, 후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거래조건협정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와 관련되어지는 구체적인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조건협정서에서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쓴다라는 것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적은 언제 할 것이냐? 예? 계약 체결한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에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선적 일자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적을 하게 되면 운송사에서, 선박회사나 항공사에서 물품을 인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증빙 서류를 발행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 서류의 발행 일자가 선적되어진 일자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서류 종류별로 선적 일자를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떠냐면 그 발행하는 일자가 선적 일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선적 제일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운송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 한 개만 설명하는데도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부분의 경우가 선적 서류들은 서류가 발행된 일자가 그 날짜를 이제 선적일로 본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험은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지 수입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지, 그럼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어떤 경우와 관련되어지는 담보 범위를 책정할 것인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TV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보험에 가입할 때 월 19,800원 해놓고 특약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 더 내고 어떤 경우에 얼마 더 내고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높아지죠. 즉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사건 사고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면 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무역을 수행할 때도 어떠한 담보 위험 범위를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보험은 바이어가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걸 할 것인지,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준다면 담보 위험 범위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보험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요. 지금은 이제 보험과 관련되어서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쓰여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죠. 불가항력. 당사자, 즉 인간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force major,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죠. 자, 지진, 화산, 폭발, 낙뢰, 전쟁, 쓰나미, 태풍, 전염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사유예요.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선적이 늦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적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그 당의 사건으로 인해서 물품을 선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우리가 면책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일 경우에 면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는 게 바로 force major,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불가항력은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다 하나씩 다 써야 돼요. 즉 여기에 쓰여진 사건이 원인이 되었을 때만 면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라이커 파업을 안 썼어요. 나열했을 때 파업을 안 썼어요. 근데 파업이 발생되어서 실제로 특정한 선적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면책 안 됩니다. force major 특성은 그 해당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종류를 다 나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열된 사건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면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후에 force major하고 그 다음에 우리 frustration이라고 했어요. frustration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구별을 해드리면은 force major는 계약서에 사건, 사고의 종류를 하나씩 다 나열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열거주 입장이라고 해요. 열거주 입장. 하지만 frustration은 계약서 내 어떤 사건일 때 frustration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사건, 사고의 종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주의라고 불러요. force major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어진다 했죠. frustration은 발생이 되면은 계약이 소멸되어진 사유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존립을 자유하는 대규모의 전쟁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frustration이에요. 그럼 6.25 전쟁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전쟁이 발생이 바로 frustration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무효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존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거래는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다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된 물자 이동에 대해서 봉쇄력을 떨어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로지 전쟁에만 모든 국민들이
그 힘을 모아야 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하고 어떤 기업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은 아무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일은 없어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이걸 우리가 프로세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세이션은 계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발생과 동시에 계약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조건하고 관련되어진 부분 할 때, 그리고 클레임 쪽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개념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지연선적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연선적이 폴스메이저와 관련되어진 사건으로 원인이 되었다면 면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돼서 문구상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 거래조건 협정 작성할 때는 지연선적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생되지 않는 게 좋죠.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당사자가 모두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쪽은 손해를 받겠죠. 그럼 손해본 당사자는 언제까지 어떠한 기간 이내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놓고 바이어가 물품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7년 있다가 갑작스럽게 물품에 하자가 있다라고 클레임 제기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수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클레임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그리고 며칠 이내에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알린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수인은 필요하다면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쓰는 것이 좋아요. 소송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차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는 상사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중재. 이 상사중재와 관련되어서 혹시 중재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될 때는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써야 돼요. 지금은 이게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시고 요것도 뒤에 단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 조건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국제무역은 소송 말고도 리티게이션 소송 말고도 arbitration 중재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재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근데 중재로서 해결하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나라의 법, 소송으로 제기할 때는 어떤 나라에 있는 그 법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재판을 할 것인지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재판관할건이에요. 재판관할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중재하고 소송이 있습니다. 중재하고 소송. 상사중재라고 그러죠. 상사중재. 그래서 중재로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지, 소송으로 해결할 것 같다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어디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할 것인지 미국 뉴욕에서 할 것인지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판관할거나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단가라든지 또는 당사자 의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지침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 상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단가 협상, 인도 조건, 계약, 가격 조건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인코텀즈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코텀즈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2010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 그 이전 버전이 2000 버전이고 고압 버전이 1990 버전이고 고압 버전이 1980 버전이에요.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인도 조건, 가격 조건, 당사자 간의 단가를 책정할 때
그리고 당사자 간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되어서 셀러, 바이어 의무가 10가지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최신 버전을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전 버전은 적용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자치원칙, 당사자 합의원칙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전 버전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버전을 쓴다라고 표시하게 되면은 이전 버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신 버전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그 버전을 어떤 것을 쓰겠다라고 합의하지 않으면은 묵시적으로 최신 버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60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인코텀즈 1990으로 계속해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코텀즈 1990으로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계약서상에 써주게 되면은 무조건 이전 버전 90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최신 버전을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이거 최신 버전으로 표시 안 해놨고 이전 버전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얘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국제적인 상관습와 관련되어지는 협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몇 단어 지나게 되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거법자 계약 해석 기준과 관련되어서 어떤 그 법을 적용을 할 것이냐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상거래와 관련되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협약 중에 한 개가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당사자 간의 의무, 그리고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하고 관련되어서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유엔에서 제정한 게 CISG가 있습니다. 비엔나 협약. 그래서 이 비엔나 협약을 적용을 가장 많이 해요. 굳이 근데 비엔나 협약을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겠다고 합의하면 대한민국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인코텀즈라든지 또는 제3국에 있는 개별 국가의 개별 국내법도 당사자 합의해서 그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 지침을 쓰겠다라고 문헌으로 삽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CISG를 그리고 인코텀즈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nfringement clause라는 게 나오죠. 권리 침해 조항이라고 나와요. 공업 소유권이라든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당사자 간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 공업소유권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그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 있어서 그 실제로 제3자의 공업소유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 매도인은 그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서상의 문구로 집어넣게 됩니다. 요게 인프레인지먼트 클로즈 조건이죠. 보통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계 제조 생산하는 기업에다가 오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샘플을 보냅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 제조 생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은 그러한 물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합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셀러 바이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업이 제3의 기업이 이와 관련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셀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제조 생산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특허권이 어떻게 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차후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되어지는 공업소유권과 관련되어지는 분쟁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매도인은 바이어의 주문에 의해서 제조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인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인프레인지먼트 클로즈 조건이에요. 권리 침해 조항, 권리 침해 조항. 생존 조항은 계약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계약서상에 있어서 특정한 조항이 유효하게 남아져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바이벌 클로즈라고 부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애프터 서비스와 관련되는 겁니다. 계약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애프터 서비스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5년, 6년에서 계약서상의 별도의 조항으로 삽입이 돼서 남아져 있다면 애프터 서비스 조항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서바이벌 클로즈, 생존 조항, 서바이벌 프로비전, 생존 조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완전 합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합의 조항. 자, 완전 합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나중에 비엔나 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할 건데
특정한 나라는 오로지 문서로 작성되어진 것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또는 어떤 나라는 그 계약은 불효식이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계약의 형식성이라든지 계약의 법적 효력과 관련되어서 각국별로 전부 상이한 국내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이한 법규에 익숙해져 있는 국가의 상인들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은 계약의 형식성이라든지 문서의 효력성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두 당사자 간에 또 다른 이제 그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약이 문서로 되었을 때만 효력이 있다. 또는 문서로 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문서로 되었을 때는 정형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뭐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 이게 나라별로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서식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틀폼이라고 불러요. 서식 전쟁, 서식 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상이한 상간섭으로 인해서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국제거래를 수행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기를 두 기업 사이에서는 나라별로 문서로 작성된 것만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다. 또는 구두로 작성한 것도 효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할 때 오로지 두 당사자가 두 기업 간에 있어서 거래 조건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이전에 구두나 문서로 합의한 것은 다 무효이고 지금 현재 두 기업이 서명한 본 계약서 이것만이 유일한 법적 증거 자료다 해서 합의를 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문서로 작성한 게 효력이 있다 없다, 구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건 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오로지 그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던 문서나 말로, 팩스로, 이메일로 전달받은 거는 다 무효예요. 오로지 본 계약서, 두 당사자 간에 서명한 본 계약서 요것만이 마지막 법적 증거 자료가 돼요.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문서의 형식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 배틀폼, 서식 전쟁과 관련되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작성할 때 집어넣는 게 바로 완전 합의 조항이에요. 완전 합의 조항. 자, 완전 합의 조항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ntire agreement clause라고 얘기하죠. entire agreement clause. 그 외에 밑에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서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상에 있는 조항들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포괄성을 전제로 합니다. 포괄성. 그리고 개별 매매 계약을 작성할 때 일반 거래 조건 협정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두 기업의 당사자 간의 그 선적, 개별 선적과 관련되어지는 매매 계약서를 쓸 때도 두 사람이 그 불만이 없는 조항은 그대로 마음 되겠습니까? 답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두 기업 사이에서 변형을 해야 될 부분만 매매 계약서에서 별도로 우리가 그 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되는 그 가장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한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